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새롭게 도전하시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개요를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간호관리학 그러면 언제 생각이 나세요? 언제 시험 봤던 생각이 나세요? 국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시에서 간호관리학을 배우셨을 겁니다.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시의 간호관리학하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간호관리학의 차이점을 본다면 국시는 총 3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직 공무원에서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시에서 여러분들 특히 간호관리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셨어요? 외우기 힘든 거. 역사죠. 양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단답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간호사죠.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국시에서 나오는 추세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안 나왔다고는 말을 못하는 게 지방이 예전에는 문제가 전혀 통합이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각 지방마다 문제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죠? 경기도, 뭐 대전, 부산, 전남 다 틀렸을 때 그때 가끔씩 이 한국사에서 아니 세계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제2의 나이팅게일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사가 그렇게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워낙 여기 양이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호사에는 거의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국시에서는 예전에 이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가 한 10문제 이상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문항 정도로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간호관리에서는 간호관리 과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간호관리 과정이 뭐예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 부분이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문항 중에 거의 이 부분에서 18문항이 간호관리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간호윤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관, 또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간호 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부분이 간호단위 관리라 그래서 환경관리, 물품관리, 약품관리, 환자관리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부분들이 이제 한 5문제 정도가 국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나하는데 전문직과는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수업 병행해서 간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간호 문제에 있는 전문직관 문제만 푸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호철학 이런 부분도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간호윤리, 간호단위, 관리, 그 다음에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뭐가 있죠? 의료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서에서 여러분들 뒷 브록을 보시면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최근 거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의료법에 관련된 문제들도 빠지지 않도록 보충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는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윤리, 간호단위 관리, 법적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 이 간호 역사에 대한, 간호사라는 건 역사죠. 간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 역사에 대한 게 정말 안 나오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주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동기부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큰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요. 짧게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 수기를 보시면 한 5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5개월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시고요. 정말 올인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길게 공부한다 해서 오해를 안 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얼마나 동기가 부여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을 이끌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정말 쪼개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관리 지역사회, 서울은 생물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은 5과목이 포함이 되죠. 생물이 빠지면서. 그러면 간호관리는 쉬운 과목일까요? 어려운 과목일까요? 자, 간호관리는 그래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간호관리는 어렵지 않아.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마지막에 두세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등한시 하시는데, 간호관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은 나와요. 그쵸? 근데 그 성적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과목이 간호관리예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그때그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간호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7년도 지방은 이미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지방직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이번에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거의 만점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수를 1개 정도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시가 9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경향을 볼게요. 자, 서울시가 그래도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와 지방직으로 2가지 이제 패턴으로 문제가 나눠지는데, 서울시가 지방에 이제 예전에는 서울이 나눠졌고, 서울, 경기도, 지방 이렇게 문제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지방.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게 경기도였어요. 애매모호했어요. 서울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랬다가 경기도 이제 문제가 빠지면서 서울과 지방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형 문제집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문제 출제 패턴이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문제가 있었죠.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국시 패턴이 그게 없어지면서 오지선다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자, 공무원 시험도 오지선다 패턴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오지선다. 그 다음에 지방은 사지선다로 차이점이 있었죠. 그렇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사지선다로 문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가다, 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문제를 다 공개했죠. 공개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문제를 공개하고 답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개하지 않았을 때와.
서울시는 그동안 공개하지를 않았었어요. 최근 3년인가 4년 동안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했다가 최근 3, 4년 동안에 공개를 했어요. 그죠? 뭐 지방은 공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와 답을 공개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문제가 쉬워져요. 문제가 쉽고 답이 명백하게 보이는 문제들로 나와요. 헷갈리는 문제, 애매모호한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가 답을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그런 태클들이 걸려오기 때문에 답을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카페 같은 데들이 막 되게 시끄럽죠. 이게 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방 문제는 점점점 지금 3, 4년 동안 다 공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있고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은 지금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서울시도 3, 4년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섭죠. 올 9월 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공개가 안 될 거고 답도 공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17년 지방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17년 서울시 문제는 또 어떻게 난이도가 될지, 문제를 공개를 안 했을 때 또 어떻게 문제 난이도가 형성이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험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서울시가 문제 하나를 갖고 복수 정답을 인정을 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수험생들이 이 문제 답이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정정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한 문제에 대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점 차로도 컷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오픈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대 흐름과 반영이 돼서 병원의 의료의 환경 변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계실 때 인증평가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3년 정도 계속 연달아 서울 지방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증평가에서 또 JCI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환자 안전이죠. 그래서 환자 안전 부분도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올해 새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해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들은 전부 삭제를 했고요. 그렇죠? 11년 문제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점은 거기에 대한 해설도 제가 넣어드렸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앞에 보시면 단원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최소한의 정리 내용,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한, 기본으로 한 책들이 뭐냐면, 엄영희 선생님이 쓰신 수문사 책, 있죠?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17년도 3월에 또 새로운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과 그쵸? 그 다음에 현문사 책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혹시 또 기본서에 빠진 부분들은 새롭게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또 드릴 거니까 유인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저랑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서에 있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메모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거는 간호협회에서 나오는 그렇죠? 국시생들이 보는 간호관리학 문제집 있죠?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 문제집이 13년 11월인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제집 살려고 그러면 품절 상태 없어요. 조만간 지금 대한간호협회에서 새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간호관리학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구입하지는 마시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가지고 계시고 있는 문제집을 푸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이상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처음에는 저랑 3개월로 시리즈로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별표 치기 바쁘고요. 제가 밑줄 긋자, 별표 쳐라, 머스트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기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3개월은 그렇게 해서 끝났다? 3개월째 박수를 치세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요. 더 틀리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거 따라오기 바빴지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째부터는 오정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 하고 다 끝났다가 아니라 최소 한 2번 정도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 3개월, 그 다음 3개월 시리즈, 그죠? 내년도를 목표로 지금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3개월 시리즈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강은 한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인강으로 독해서 속도를 좀 빨리 내서 해보겠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보겠다 하셔도 돼요. 그건 선택의 방법인 것 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2번은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론 다음에 보면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기출문제 유형이 어떤 거고 기출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가 또 기출문제는요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방에서 나왔던 게 서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5년은 아니겠네요. 11년부터 16년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는 3개월 주기로 그죠? 일주에 3시간 30분씩 12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오늘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강의 유인물을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의 유인물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문제들의 기본 개념을 다지는 과정에서 OX 문제를 간단하게 드릴 거니까 한 10분 정도 빨리 오셔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OX 푸시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강에 참여하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실강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와 계속 눈이 마주칠 거잖아요.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과 연결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서로 질문에 대한 공유도 하실 수 있고 답도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질문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간호관리는요, 그 문장이 전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는 O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는 X가 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책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딱 답까지 한 줄만 올려요. 한 줄만 올리면서 선생님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씩 당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답을 구할 수 있고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딱 답까지 하나 올리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겠지만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아우, 쓰기 싫다. 그럼 요즘에 뭐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 사진 찍어 올리실 때 제발 정면으로 찍어서 올려주셨기를. 그쵸? 어떤 분은 거꾸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 볼 때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개념을 다른 사람들도 혹시 올린 적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동일 문제에 대한 답글이 다 올려져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강의 내용, 그다음에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간호관리는요, 목차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 번 정도 공부가 끝나신 분들은 목차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리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자, 관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3절로 나눠져 있는데, 자, 간호와 관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관리가 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세부 사항들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면 제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혹시 공부하셨던 분 생각나세요? 생산성이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1절이 관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2절은 그럼 간호에서 관리가 뭐냐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가 뭐냐 물어보는 게 2절이에요. 그러면 2절에서는 여러분들 관리자의 유형 공부하셨을 거예요. 세 가지 파트에 세 관리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관리자가 가져야 될 기술, 카츠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 이 부분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나오는 건 관리 이론이죠. 그래서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관리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관리 이론의 특징, 장점, 단점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기획입니다. 기획은 굉장히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5절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한 절 한 절마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기획의 이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빈도? 기획의 계층화 부분이 가장 빈도수가 높죠. 그 다음에 기획의 유형. 3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MBO는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목표 관리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의사결정의 유형이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의사결정이 무엇이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내용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굉장히 제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재무관리 그러면 예산, 또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 간호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 이거 계속 빈도수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거고요. 시간관리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5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서울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근데 그 서울과 지방이 다른 문제가 아니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문제로 한 번씩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조해서 시간관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조직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쉽고 명확해요. 그다음 내용도 간단간단하게 짧게 끝나요. 그래서 외울 거는 많지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는 부분이 조직 파트예요. 그래서 조직과 조직화,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직화의 원리 있었죠. 그게 강조가 되고요. 조직 및 조직 구조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력, 권한, 권한이임. 그렇죠? 그래서 특히 권한과 권한이임 문제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직권화, 분권화. 어떨 때 직권화를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분권화를 해야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조직을 만드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구성 요인, 결정 요인, 뭐 이러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3절은 조직 구조 유형입니다. 그러면 간호조직 구조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굉장히 빈도수 높은 챕터죠. 3절은.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무엇이냐라는 패턴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4장은 인적자원 관리예요. 예전의 문제가 기획과 조직의 포커스가 맞췄었고요. 인사와 지휘 부분이 조금 줄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지만 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적다라는 매스컴 많이 보시죠? 그쵸? 최근에도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력을 아예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조직에서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휘, 관리자의 지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강조가 되면서 기획과 조직의 포커스에 맞춰졌던 문제들이 점차 인적자원관리, 지휘 파트로 문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는 내용이 점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인적자원관리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직무관리가 있죠. 사람을 키우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직무관리예요. 그럼 직무관리에서 3가지 강조되는 게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직무 평가 3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확보 관리는 어때요? 그 조직에 잘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보는 인력 산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리스의 간호인력 산정 방법이 포커스가 될 겁니다. 또 인력 산정과 관련되는 게 간호 전달 체계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개발 관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개발 관리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 훈련시키고 그 사람의 경력을 개발시키는 게 개발 관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 개발, 경력 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 수행 평가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개발 관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아까 그랬죠. 떠나지 않도록 그 조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관리요. 급여에 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훈육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휘입니다. 지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상황적인 예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일단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가져야 되는 기술이 지휘죠. 그럼 지휘에서 대표적인 게 떠오른다 그러면 뭐예요? 리더십과 동기부여죠. 자, 첫 번째 리더십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문제가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냐? 리더는 누구냐예요.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점이 물어보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특성 이론, 그 다음에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론, 리더십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동기부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론, 과정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론에 맞는 동기부여 이론들이 있고요. 내용이론은 그거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포커스를 가지고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키느냐. 이게 내용이론이에요. 그래서 내용이론과 관련된 동기부여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이론은 어떤 사람들이 동기부여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동기부여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우리 G파트 강의할 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주장행동과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인파워먼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통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제 부분에서 보시면 통제 이해가 있고요.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의료의 질 관리.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의료의 질을 따질 때 QA, 질 보장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질 보장과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총체적인 질 관리, TQM이죠.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래서 QA와 TQM을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1절, 2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전부터 뭐가 나와요?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내용이 14년부터 계속 연도별로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환자 안전이에요. 그래서 환자 안전 문제가 그때부터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졌어요. 왜? 꼼꼼하게 자세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는 사실은 국시에서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환경관리, 안전관리. 여기서도 안전관리가 통제에서 나오는 환자 안전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간호단위 관리에서 안전관리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 부분이 조금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물품관리, 약품관리, 환자관리, 기록 및 보고관리.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이 있으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이요. 간호관리의 법적 의무, 법적 측면. 이 부분을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셔서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자, 법규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다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 규칙,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실으려니까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부록만. 그래서 간호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간호사라면 간호와 관련된 우리들이 의료기사, 조무사 굳이 거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가서 파고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간호사가 알아야 될 부분, 간호와 관련된 것만 발췌해서 수록을 한 거거든요.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있을 서울시 시험 보실 선생님들 계시죠? 그쵸? 이제 시험 준비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새롭게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술술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 내 거 돼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 관련해서 그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5년도 서울시 문제에서도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방에서는 3문제 정도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 그 다음에 법적 관리 부분, 그래서도 꼭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호관리의 법적 고찰 봐보세요. 간호사, 환자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무요. 그래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가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죠. 그 부분 해야 되고요.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정지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 바뀐 부분이 있어요. 참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고 법적 책임, 이런 간호사고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 뭐냐, 서비스 마케팅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3절. 그러면 간호 서비스 마케팅이 무엇이냐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간호 서비스 마케팅의 과정이 아마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4P라고 하는 거. 마케팅 믹스 전략. 4P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환자 인증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13년도까지는 서비스 마케팅이 굉장히 문제 출제 빈도수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마케팅 미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상황적인 예로 나오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인증평가 문제가 나오면서 얘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에서 이거 한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 정보 시스템이요. 정보 시스템은 거의 안 나와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서울과 지방에서는 딱 한 문 나왔어요. 한 문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간호정보 시스템에서 한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간호윤리죠. 자, 윤리 문제가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13년에 4차 윤리강령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13년에 개정이 돼서 14년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15년도 지방에서 딱 한 문제 나오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환자 안전과 평가 인증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의료법이 강조가 되면서 서비스 마케팅과 윤리 부분이 조금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두 번째 간호윤리학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생명윤리의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죠. 그 다음에 윤리강령 4차 개정에 대한 원문이 들어가 있어요. 참조해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의 간호 전문직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죠.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목차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가 한번 끝나신 선생님들께서는 금방 바로 다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막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별표 많이 치세요 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 끝나고. 그럼 되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전반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바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1장 간호와 관리의 개념입니다. 자, 간호의 정의는 나왔는데요. 간호의 정의는 서울에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한두 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우리 간단하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알고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나이팅게일을 모르면 안 되겠죠. 나이팅게일은 뭘 강조를 했을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핵심 단어, 문제를 풀 때 강조점이 뭐냐를 보세요. 그러면 뭘 강조했을까요? 환경을 강조했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환경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간호다.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게 크리미아 전쟁에 가서 유명해졌죠. 가서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그때 전쟁 때 군인들의 사망률이 거의 40에서 50%였대요. 그쵸? 가서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왜? 병원이 너무 엉망이었던 거죠. 환기도 안 돼, 환희는 너무나 더럽고, 시트는 정말 지저분하고, 음식도 너무 형편없고, 물도 그렇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것부터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사망률 4%가로 줄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 오르면서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간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리디아 홀은요, 간호행위의 요소를 케어, 코어, 큐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돌봄이 케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도모의 요소가 케어랑 돌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보면 돌봄의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핸더슨은 14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간호다라고 했는데, 자, 핸더슨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지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쵸? 이러한 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14가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14가지 욕구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도록, 그쵸? 이거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간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핵심은 14가지의 기본 욕구겠죠. 그쵸? 근데 14가지 기본 욕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뭐 했을까요? 우리 기본 간호. 바이탈 했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이오 체크하죠? 그 다음에 구강위생 하죠, 시트 체인지 하죠, 명량요법 하죠, 그 다음 메디케이션 하죠, 환기 조정하죠.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14가지 기본 욕구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저스는요, 자,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건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어요. 특히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뭘 강조했냐면 인간과 환경 간의 서로 상호작용은 에너지의 흐름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서로, 환경과 인간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최고의 건강 상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로저스였고요.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을 통합적인 인간론으로 보기 시작했죠. 강조하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렘, 그러면 어떤 이론이라고 항상 여러분 들으셨죠? 오렘. 그렇죠. 자가간호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렘이죠. 그래서 자가간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간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면 대상자가 환자가 간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간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간호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이는 어떤 이론이었죠? 로이 그러면. 그렇죠. 적응 이론이요. 인간이 환경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과 질병 상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간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번 보세요. 7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머지는 그냥 학자들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대한가표 간호협회에서 말한 간호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개인, 가정, 지역사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호의 대상이죠. 그래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간호 대상이고요.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그럼 뭘까요? 간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 이게 간호행위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호라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정의를 했고요. ICN, 국제간호사협회에서도 정의한 거는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빨리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간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간호 관리학적인 시선에서, 관점에서 보는 간호는 뭐냐고요. 자, 여러분들 써있는 데에서 핵심 단원을 찾아보실까요? 간호는 거기서부터 조직에서 제공되는 것이에요. 관리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간호는 돌보는 모든 활동의 연속성이다. 그럼 바로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강과 관련된 조직, 동그라미 하세요.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간호라고 간호관리학적인 개념에서는 조직 내에서 제공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와 행정입니다. 자, 처음에 관리하고 행정가하고 많이 서로 싸웠죠. 그렇죠? 행정이 우선이다, 관리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관리의 정의를 보세요. 자, 관리를 여러분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전체적 앞문장에서. 관리를 왜 할까요? 관리를 왜 할까요? 한 줄로 정의하시면. 그렇죠. 여기서 목적, 목표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기획의 계층화에서 목적, 목표 구분하잖아요. 막 해놓고는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목적, 목표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문장들이 전부 뭐예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 외워도 되죠. 뒤를 보셔야죠.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 관리의 정의는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주는 거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는 거가 대부분이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은 항상 들어가죠. 조직이, 개인이나 조직이 자원을 활용하고 일하는 과정,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을 제공해서 기획조직,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은 8번이에요. 8번 별표하세요. 자, 관리를 왜 해요? 그렇죠? 목적 달성하기 위해. 일단 스킵. 그래서 자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간호 과정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간호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다.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서 OM을 이야기합니다. 자, OM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리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9번 문항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OM이 무엇이냐고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 되고요. 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OM이 무엇이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의 특성은 별표 많이 하세요. 별표 많이 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쳐보세요. 기출의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표 많이 하세요. must 다 기출 빈도수가 높은 거.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관리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간호관리학적인 관점에서, 관리론적 관점에서는 조직 안에서 제공된다 그랬죠.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공적인 집단이 있죠. 환경이 있죠. 그 환경 안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죠? 인적 요소, 사람을 중요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죠. 관리도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적 요소 중요시하고요. 관리를 왜 한다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특성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5번 빠졌네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정이 아까 뭐였어요? 과정. 그렇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목차에서 언뜻 들었던 거 있죠? 공부하셨던 거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기획에 뭐가 있어요? 기획의 계층화, 또 MBO, 그 다음에 재무관리, 또 의사결정, 시간관리 이러한 것들이 기능에 속하는 거죠. 조직은 조직화,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그쵸? 이런 것들이 기능이고, 인사는 직무관리, 또 일 확보관리, 그 다음 또 개발관리, 유지관리. 그죠? 이런 아래로 가는 거. 지휘도 뭐예요? 아까 리더십 있었고, 동기부여 있었고, 갈등관리, 인파워먼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각각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정과 동시에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의 정의와 구성요소 보세요. 자, 행정을 나누면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져요. 자, 공행정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하는 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게 공행정. 사행정은 현대로 말하면 비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을, 조직을 생각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병원을 생각하면 각각의 병원들이 사행정이라고 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행정의 구성 요소, 실제 기출이죠. 행정의 구성 요소 4P를 뭐라고 하냐고요. 프로세스, 사람, 퍼포스, 목적, 플레이스, 장소, 프로세스, 과정이요. 자, 그래서 4P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의 특성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4P에서 뭐죠? 그렇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가 플레이스, 장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그렇죠. person,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표를 추구한다. 그렇죠. purpose, 목적.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process,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관리의 특성과 4P 연결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별표 많이 하세요. 자, 공통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관리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뭐 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도 하는 거고 경영도 하는 거죠. 그죠? 행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자,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관료제를 다른 말로 하면 계층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직에 가면 이런 계층, 이게 하나하나의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가면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죠. 그쵸? 간호부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간호부장, 차장, 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나 행정 등 다 이런 관료제적인 형태를, 조직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리 행정도 조직이 있어야지 관리를 하든 행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을 중요시한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실제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요. 여기는 머스트입니다.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차이점에 아주 난이도 쉽게 문제가 나오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5개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5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항목?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항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 문제는 5가지 항목을 물어봤고요. 최근에는 관리와 행정이 길게 써 있죠. 이거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길게. 자, 행정가들은 행정이 우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학자들은 관리가 우선이다. 근데 서로 싸워요.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관리 이퀄 행정으로 같이 보고 있다는 그 개념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관리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행정은 불분명할까? 목표가 명확해야지. 자, 온 국민에게 다 해야 되죠. 자, 행정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하는 거. 그쵸? 공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사행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나라에서 무언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레벨, 그 다음에 지식적인 레벨, 이런 레벨이 거의 비슷해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리는 어때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사행정이기 때문에 조직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럼 이 목표는 뭘까요? 쉽게 한 줄로 정의야 한다면 어떤 목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간호를 제공한다라는 아주 심플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력은 어디에 작용할까요? 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권력이 심하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있고 강제성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거 시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다 발버둥 칠 수 있어요?
나라에 살아 그러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요. 자, 관리는 정치 권력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독점은 누가 해요? 나라에서 하는 거. 여러분, 한국전기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독과점 하고 있죠. 경쟁 상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이 높아요. 담배인상공사, 그렇죠? 그래서 경쟁성이 떨어져요. 왜? 혼자만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관리는 근처에 병원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할 수도 없고요. 경쟁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게 관리라는 거죠. 다음에 법령의 제한을 받는 것. 나라에서 하는 거죠. 행정이죠. 그렇지만 병원은 행정보다는 법령 제한은 적죠. 다음에 평등한 거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에게, 그쵸? 고도의 합법적이고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관리는 평등성이 좀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병원에 VVIP 환자들이 오면 어때요? 병원 저 꼭대기층에, 그쵸? 시설도 호텔 시설처럼 해놨죠. 돈이 많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돈을 많이 지불한 환자에게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조금 평등, 거기에 맞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치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돈을 좀 많이 내는 분한테는 그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평등성이 행정에 비해서는 덜 강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